고금소총과 야담. 하늘로 올라간 제천 청년들. 지금의 충청북도 제천시에는 그리는 것이 모두 현실로 나타나는 신비한 그림에 관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친구 사이인 가난한 청년과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청년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혼자서는 도저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려워지자 부자 친구가 있는 한양으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종이에다가 학 한 마리를 그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의 학다리를 하루에 한 번만 회초리로 때리게. 그러면 자네가 쓰기에 필요한 만큼 돈이 나올 걸세. 명심하게 하루에 한 번만 때려야 하네. 부자 청년은 가난한 친구에게 그림과 회초리를 주고는 집 밖으로 배웅해 주었습니다. 학 그림을 받은 가난한 청년은 친구의 말이 믿기지 않았으나 그림을 펼쳐놓고 시험 삼아 회초리로 학의 다리를 한 번 때려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돈이 가득 찬 꾸러미 하나가 그림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졸지에 돈을 얻은 가난한 청년은 돈이 생긴 김에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양의 유명한 기방으로 가서는 아름다운 기생과 즐거운 음악을 감상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돈을 쓰는 재미에 빠진 가난한 청년은 하루에 고작 돈꾸러미 하나만 나오게 해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학다리를 20번쯤 때리면 그만큼 돈꾸러미가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고는 회초리를 들고 그림 속의 학다리를 20번 때렸습니다. 그러자 학다리가 그만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림에서 더는 돈이 나오지 않아 이전에 나온 돈을 다 써버린 가난한 청년은 기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차마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가난한 청년은 다시 부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번에는 크고 화려한 기와집과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을 그림에 그려주고는 100일 동안 웃지 말게. 그럼 모든 게 자네 것이 될 걸세. 하지만 웃으면 모든 게 사라질 걸세. 하고 말하고는 그림을 넘겨주었습니다. 부자 친구로부터 그림을 받은 가난한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큰 소나무 밑에서 그림을 펼쳐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 가난한 청년은 큰 기와집 안에 방에서 비단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눈앞에는 그림 속에 있던 아름다운 처녀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청년은 큰 기와집 안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데리고 즐겁게 사느라 고향의 가족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딱 100일이 되던 날 가난했던 청년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기와집과 처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가난한 청년은 또다시 부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부자 친구는 돈이 잔뜩 든 큰 상자를 그림에 그려주면서 이 돈 상자에 하루에 한 번씩만 손을 넣으면 자네가 필요한 만큼 돈이 나올 걸세. 하지만 내가 도와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세. 하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가던 가난한 청년이 돈이 든 상자에 손을 넣자 수많은 동전이 잡혔습니다. 뜻하지 않은 돈이 생긴 청년은 처음에 기방 생각이 나서 곧바로 달려가 돈을 보여주며 거기서 또 기생과 음악을 즐기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기방 생활에는 많은 돈이 필요해서 가난한 청년은 친구의 당부를 무시하고 하루에 2에서 3번씩 계속 돈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넣는 대로 돈이 나와서 안심했으나 며칠 후에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이 청년을 체포해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관하로 끌려간 청년은 신문관한테 추궁을 받았습니다. 요 며칠 사이 계속 나라 창고에 돈이 없어지기에 포졸들을 숨겨놓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창고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거기로 돈이 날아가기에 쫓아가 보았더니 바로 내가 머무는 기생집이 나오더구나. 너는 대체 무슨 요망한 도술로 나라 돈을 훔쳤느냐. 겁에 질린 청년은 자신이 겪은 일을 다 실토했습니다. 이에 포졸들이 부자 청년의 집으로 달려가 그도 체포해서 관하로 끌고 왔습니다.
두 청년은 요망한 재주를 가진 자를 살려둘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윽고 사형을 집행할 날이 되어 두 청년은 거리로 끌려 나왔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부자 청년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그림이나 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붓과 종이를 받아든 부자 청년은 거기에 하얀 말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그러고는 부자 청년이 가난한 친구를 바싹 끌어당기더니 하얀 말 그림 위에 올라타 앉고서는 백마야 가자 하고 외치자 그림 속의 말이 두 사람을 태운 채로 살아서 움직이더니 그림 바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두 청년은 백마를 탄 채로 하늘 높이 날아서 사라졌습니다. 사형 집행인과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은 넋이 빠져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백마를 타고 간 두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색한 볏집 허수아비. 조선의 어느 지역에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였지만 성질이 매우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데다가 남의 처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물이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좋은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려 한 명이 옹고집의 집을 찾아와서 절에 시주를 하고 부처님의 은총을 사서 죽은 다음에 극락으로 가십시오 하고 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옹고집의 가족이나 하인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승려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 대감은 창고에서 쌀이 썩어도 남한테 쌀 한 톨 주는 법이 없는 구두쇠입니다. 스님께서 여기서 그런 말을 하셨다가 자칫 대감이 들었다가는 크게 봉변을 당할 테니 어서 떠나십시오. 하지만 승려가 계속 시주를 하라고 요구하자 마침내 옹고집도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측대로 무척 화가 난 옹고집은 승려를 상대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중놈아, 내가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왜 와서 돈을 달라고 생떼를 쓰느냐. 너희같이 정신이 썩어빠진 중놈들한테는 매가약이다. 그러더니 옹고집은 하인들을 시켜서 승려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게 하고서 쫓아버렸습니다. 옹고집한테 모욕을 받고 절로 돌아온 승려는 남한테 베풀 줄 모르는 못된 옹고집을 벌하고자 볏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고는 도수를 부려서 영락없이 옹고집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승려는 허수아비인 가짜 옹고집더러 너는 지금 즉시 옹고집의 집으로 가서 그의 행세를 하거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승려의 지시대로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짜 옹고집을 본 가족과 하인들은 진짜 옹고집과 너무나 똑같아서 구분하지 못하고 그의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마침 집을 떠나 있던 진짜 옹고집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을 꼭 닮은 가짜 옹고집을 보자 너무나 놀라면서도 화가 나서 가짜 옹고집과 너는 가짜고 내가 진짜다 라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결국 둘은 관하러 가서 사또한테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가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사또는 너희 가운데 진짜가 있다면 옹고집에 관련된 일들을 털어놓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 자신조차 잘 모르는 집안의 잇일이나 옹고집 본인의 비밀스러운 일들까지 막힘없이 줄줄 말했습니다. 반면 진짜 옹고집은 그런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아 말을 어물거려서 의심을 샀습니다. 이에 사또는 가짜 옹고집을 진짜로 판정하고 진짜 옹고집에게는 남을 사칭한 죄를 물어 곤장을 치도록 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으니 가족과 하인들도 가짜 옹고집을 진짜로 믿고 따르고 진짜는 외면해서 쫓아냈습니다. 매를 맞고 가족과 하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옹고집은 순식간에 거지로 전락해서 전국 방방 곳곳을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기를 한 7년쯤 지나자 허수아비를 만든 승려가 옹고집한테 나타나 이건 내가 탐욕스럽고 인색해서 받은 벌이다. 그만하면 되었으니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승려의 말을 따라 옹고집이 집으로 돌아가자 허수아비는 옹고집의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 7명과 함께 볏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옹고집의 가족과 하인들은 크게 놀랐고 거지 차림으로 돌아온 옹고집을 비로소 진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옹고집은 인색했던 성품에서 벗어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아도 모욕하지 않고 친절하게 도와주었다는 것이 옹고집 전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구슬 이야기. 경상북도 경주의 한 마을에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밤에 그 노파가 사는 집에 돌연 큰 벼락이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후 번개가 그쳤고 두려움이 사라진 노파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방문을 열고 마당에 나와서 보니 눈부시게 빛나는 달걀만한 둥그런 구슬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구슬을 신기하게 여겨 방 안으로 옮겨 놓았는데 밤마다 구슬에서 나오는 빛이 매우 밝아서 가느다란 털끝도 훤히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노파의 옆집에 사는 한 못된 소년이 노파가 빛나는 구슬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몰래 훔쳐가서는 노파한테 내가 그 구슬을 관아에 바쳤어 하고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노파는 관아에 고소하여 그 구슬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정작 관아에서는 구슬을 받은 일이 없으니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못된 소녀는 그 구슬을 얻고 나서 시간이 흐르자 날로 부유해져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벼락이 치면서 마당에 떨어진 구슬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불을 안겨주는 행운을 지닌 신비한 물체였을까. 전통 설화에서 용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신비한 구슬인 여의주와 비슷한 내용이라 더욱 호기심이 갑니다. 혹시 벼락과 함께 떨어졌다는 구슬이 여의주는 아니었을까요? 동양 설화에서 용은 하늘에 살면서 비와 벼락을 지상에 내리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조선 말의 야담집인 청구야담에도 불을 주는 신비한 능력이 깃든 구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자기 눈에만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매일 밤마다 찾아와서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여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숙부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숙부는 그녀에게 바늘 끝에 실을 매달아서 남자의 옷깃에 몰래 꽂아 그가 돌아가면 실을 따라가서 사는 곳을 알아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 여인은 밤에 남자가 찾아오자 숙부가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그 후 건장한 숙부가 나서서 풀려진 실을 따라 남자가 떠난 길을 몰래 밟았는데 숲에 있는 땅 속에 어느 썩은 나무 한 그루에 실이 매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윗부분에는 작고 둥근 붉은색의 구슬이 있었는데 사람의 눈을 쏘이는 빛을 뿜었습니다. 숙부는 구슬을 빼내서 주머니에 넣고 나무는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여인을 찾아와 동침을 요구하는 일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숙부가 사는 집 방문 앞에 어떤 남자 한 명이 5일 동안이나 밤중에 찾아와서 제가 가진 검은 구슬을 드릴 테니 당신이 가진 붉은 구슬을 돌려준다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숙부는 욕심이 생겨 붉은 구슬을 돌려주는 척하다가 재빨리 검은 구슬을 가로채고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슬피 울면서 멀리 떠났습니다. 2개의 신비한 구슬을 모두 갖게 된 숙부는 구슬의 사용법을 전혀 몰랐지만 보물로 여기며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부가 다른 지역에 갔다가 술에 잔뜩 취해 길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품속에 넣어두었던 구슬 2개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숙부는 밤마다 찾아와서 구슬을 돌려달라고 애걸했던 자가 자신이 취한 틈을 타서 가져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허탈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마다 여인을 찾아왔던 남자나 숙부에게 구슬을 돌려달라고 애걸한 남자의 정체는 나무에 깃든 기이한 힘인 정이 변해서 생겨난 도깨비일 것입니다. 붉은 구슬과 검은 구슬은 그런 도깨비들이 가지고 놀던 보물이었으리라. 본래 도깨비는 사람에게 풍요를 안겨주는 정령입니다. 도깨비가 휘두르는 방망이를 가지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한다면 두 남자의 정체는 도깨비라고 봐야 타당합니다. 아마도 숙부가 그 남자의 말대로 해주었다면 구슬을 돌려주는 대가로 큰 부를 누리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초의 한류. 전통적으로 한국의 역대 왕조는 대체로 중국과 두터운 우호 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신라는 나당 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당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발한 교류를 벌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건너가 사는 것처럼 당나라에도 수만 명의 신라인이 건너가 신라방이라는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또한 신라인들은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르는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하여 당나라의 벼슬을 얻고 사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중국 북송 시대에 편찬된 문헌에 의하면 신라인 김각이는 당나라로 건너와 빈공과에 급제하여 진사의 칭호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각이는 신선이 되는 일에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도교의 도술인 복기술과 연영술을 수련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복기술과 연영술은 오랜 세월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늙지 않고 언제나 젊은 상태로 지내는 수련법을 뜻합니다. 신선술 연마에 빠진 김각이는 현재 중국 산시성에 있는 종남산의 자우곡이란 골짜기에서 초가집을 짓고 홀로 살았습니다. 초가집 주변에는 그가 직접 기른 이상하게 생긴 꽃과 열매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신비한 자리에서 김각이는 언제나 향부를 피우고 조용하게 앉아서 참선을 하거나 도교의 경전인 도덕경 같은 책을 읽고 또 읽으며 그 뜻을 완전히 알아내려 노력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김각이는 신라로 돌아갔다가 도사의 옷을 입고 종남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종남산에서 살면서 김각이는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었고 그로 인해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인 당나라 대중 11년 12월 김각이는 당나라 선종 황제한테 제가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영문대시랑이라는 하늘의 벼슬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2월 25일에 하늘로 오를 것입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이 말에 선종은 김각이가 장차 신선이 된다고 여겨서 4명의 궁녀와 2명의 하인을 보내 시중을 들게 하는 한편 황금과 비단과 향불 등의 비싼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각이는 혼자 방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궁녀와 중사들을 좀처럼 방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궁녀와 중사들은 김각이가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하루는 중사 한 명이 김각이가 머무는 방을 몰래 엿보니 그 안에서 신선과 선녀들이 용과 봉황을 타고서 김각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다른 중사와 궁녀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매우 놀라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김각이가 예언한 대로 2월 25일이 되자 장안성 시내에 황홀한 오색구름이 가득 피어올랐으며 학이 울고 백조가 날아들며 피리와 종 같은 악기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안 사람들은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어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깃털로 장식한 덮개와 옥으로 장식한 바퀴가 달린 수레와 깃발이 하늘 위에 잔뜩 떠다녔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늘의 신선들이 타고 온 도구였습니다. 그들의 가운데로 김각이가 하늘로 올라가 다른 신선들의 환영을 받으며 하늘나라로 올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당나라 조정의 대신과
민간의 선비와 백성은 김가기의 승천을 지켜보느라 산과 골짜기를 가득 메울 정도였습니다. 또한 김가기를 올려다보며 그에게 절하며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고대로부터 신선은 많았지만 중국인이 아닌 신라인의 몸으로 당나라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며 열렬한 환대와 배웅을 받은 사람은 아마 김가기가 유일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나라 비행기. 1903년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계인 비행기를 만든 최초의 사람은 미국의 라이트 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문헌을 뒤져보면 라이트 형제 이전에도 하늘을 나는 도구나 기계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서진 시대에 지은 책을 보면 아주 먼 옛날에 하늘에 뜨는 수레인 비차를 타고 세상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중국 감숙성 옥문관의 서쪽 사마니에 있다는 결윤국에 사는 기갱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비차를 타고서 탕임금이 다스리던 중국 은나라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한데 탕임금은 기갱 사람들이 비차를 타고 오자 그 비차를 백성들이 못 보게 부숴버렸습니다. 탕임금이 어째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아무래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차를 보고 백성들이 놀라서 난리를 일으킬까봐 우려해서 그랬던 듯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0년 후에 기갱 사람들은 비차를 고쳐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탕임금이 붙잡아두고 있던 기갱 사람들이 탈출하여 달아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탕임금이 기갱 사람들한테 너희가 타고 다니는 저 비차를 어떻게 만들고 조종하는지 그 방법을 말해라 하고 신문했는데 그들이 끝끝내 입을 열지 않자 비밀을 말할 때까지 가둬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레는 중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에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가 쓴 책에 의하면 임진왜란 무렵 전라북도 김제의 정평구라는 사람이 비차를 만들어서 제2차 진주성 전투 당시 사용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정평구는 무관 출신으로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군의 수가 많고 조선군의 수가 적어 불리하자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심 끝에 비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구조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뜨거운 불을 떼면서 하늘을 날아다녔으며 심한 바람이 불면 제대로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평군은 이 비차를 이용해서 일본군에게 포위된 경상도의 어느 성에서 사람을 구출하고 바깥에서 식량을 가지고 와서 진주성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며 때로는 돌이나 화약을 싣고 다니며 일본군을 향해 공격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일본군이 쏘아대는 조총에 맞아 비차가 추락하여 정평군은 죽고 말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7일 후에 진주성은 일본군의 맹공격을 받아 함락되고 그 안에 들어가 싸웠던 조선 군사와 백성 약 6만 명도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정평구가 죽고 난 이후에도 비차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충청도 출신의 윤달규라는 사람이 백조와 비슷하게 생긴 비차를 만들었다고 하며 최대 4명까지 탈 수 있고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면 무려 약 300m의 거리까지 갈 수 있지만 바람이 너무 거세지면 땅에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차들이 도대체 어떤 형태였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지금도 비차의 복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체로 원시적인 열기구나 글라이더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을 떼며 하늘을 난다는 점에서는 열기구와 유사성이 있고 바람을 타고 난다는 점에서는 글라이더와 비슷합니다. 기록으로만 본다면 정평구가 만든 비차는 열기구와 비슷했던 듯하고 윤달규가 만든 비차는 글라이더와 비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서점주인, 조선의 영조 임금 무렵 조신선이라 불리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책 장사꾼이었는데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모르고 그저 성이 조씨라는 것만 알아서 다들 조신선이라고 부를 뿐이었습니다. 조신선은 1년 내내 책 장사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마치 나이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조신선을 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평이 돌았으나 그래도 조신선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지체 높은 재산 같은 관리부터 평범한 유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신선이 나타나면 반갑게 맞았고 조신선은 모두를 귀한 친구로 여겨 허물없이 대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는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조 임금 말년이 되자 조신선은 갑자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소인이 급한 일이 있어서 경상도로 가서 몇 년 후에야 한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사라졌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데 몇 년 동안이나 지방으로 떠나 있겠다는 건가 하고 물어보아도 조신선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어서 더욱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얼마 후 나라에 예기치 못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의 주린이 쓴 역사서인 명기집약과 홍주강감에서 태조 이성계가 권신 이이님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왜곡했으며 인조가 광해군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왜곡했다는 이유로 영조 임금이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조상을 숭배하고 충성과 효도를 으뜸가는 미덕으로 여기던 조선시대에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왕의 조상을 불효자와 살인자와 불충한 역적으로 매도한 명기집약과 홍주강감의 기록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폐륜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참고로 조선 조정은 종계변무라고 하여 명나라의 국가 공식 기록인 대명해전에 태조 이성계가 이이님의 아들이라고 잘못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이건 우리 왕실의 조상을 모욕하는 일이다. 제발 고쳐달라. 고 끈질기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종계변무는 1588년에야 비로소 명나라에서 조선 측의 항의를 받아들여 수정했는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94년이나 되었습니다. 즉 194년간 초강대국인 명나라를 상대로 꾸준히 항의할 정도로 조선은 역사 왜곡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역사를 왜곡한 청나라의 책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선비들이 그 책을 즐겨 읽는다는 사실 때문에 영조 임금은 몹시 화를 내며 시중에 나도는 명기집약과 홍주강감을 몰수하여 불태웠고 그 책들을 재미있게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선비 몇 명도 붙잡아 처형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책을 사고판 책 장사꾼들도 죄다 포도청에 붙잡혀 들어가 너희는 무슨 역적질을 했느냐 사실대로 말하라 라는 혹독한 신문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때 조신선은 경상도로 내려간 덕분에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았고 이 명기집약 사건이 잠잠해지자 시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조신선이 앞날을 내다볼 줄 안다면서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영조 임금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정조와 순조와 헌종 시절까지 조신선은 계속 살아서 책을 파는 장사꾼으로 활동했습니다. 고종 임금 시절인 1864년 이조판서를 지낸 윤치정도 조신선을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윤치정은 조신선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조신선을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장난 삼아서 그의 집신 아래에다가 조신선이라는 글자를 쓴 종이 조각을 넣었지. 한데 몇 년 후에 보니 그의 신발 속에 그 종이가 계속 있더란 말일세. 조신선은 도무지 나이를 먹지 않는 사람이라서 다들 그의 나이를 몰랐지. 그저 대략 40세 정도 되어 보인다고만 말했네.
어떤 사람은 조신선이 수백 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진짜 신선이라고 말하기도 했지.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환종 임금 정유년이 되자 조신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네. 신비한 책 장사꾼 조신선의 이야기는 이렇게 신기하게 끝이 납니다. 나이를 먹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기이한 인물인 조신선은 혹시 어떤 경로를 통해 불로장생의 능력을 얻은 진짜 신선이 아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